로마는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구조였습니다. 거기에 신약 성경을 집어넣으면 거짓과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클라우디우스가 6살이었던 기원전 4년 헤롯 왕이 죽고 장성한 세 아들이 모두 죽고 없으니까 시리아 총독 구레뇨가 예루살렘에 와서 장례를 치르게 하고 19세였던 아겔라오에게는 예루살렘, 이두메, 사마리아 지역을 주었습니다. 16세였던 안티바에게는 베레아와 갈릴리 지역을, 빌립에게는 드라고닉과 갈릴리 북동쪽 지역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토지 상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두세를 받는 푸블리카누스 세금 정보업자였기 때문에 인구조사도 했습니다. 토지 상속을 받지 못한 헤롯의 세 번째 며느리 베레니케는 당시 11세였던 딸 헤로디아와 6살 아들을 데리고 클라우디우스 모친 안토니아를 찾아와서 가사도우미를 자청했습니다. 아들이 장성하면 유대왕 칭호를 받고 금이 환영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기 6년 유대를 왕국으로 존속시키려고 구레뇨가 장성한 아겔라우 29세에게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왕 칭호를 받아오라고 로마로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말타케 소생 아겔라우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대표단을 먼저 보내 아겔라우가 유아살의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황제는 때마침 게르마니아 원정을 준비 중이던 바루스에게 아겔라우를 전쟁터로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구레뇨가 거짓 탄원서를 보낸 유대인들을 괘씸하게 여기고 대제사장 예복을 빼앗아 안토니우스의 로마 병사들에게 보관하도록 지시하고 초대 총독 코포니우스를 임명하고 유대를 속주로 삼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서기 14년 죽고 제위에 오른 티베리우스가 서기 18년 게르마니쿠스로 하여금 로마의 유학온 티리다테스를 데리고 가서 아르메니아 왕 대관식을 해주라고 보내니까 안토니아가 베레니케 부탁으로 28세였던 아그리빠도 유대 왕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유대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르메니아는 왕국으로 존속이 가능하지만 유대는 왕정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런 제안에 거절했습니다. 아그리빠는 유능하지만 심약하고 예루살렘의 지지 세력이 없기 때문에 왕 칭호를 받고 가도 살해당할 위험이 있다면서 꿈도 꾸지 말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베레니케와 아그리빠는 젤리오 언덕의 안토니아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테벨의 강 건너편 아우렐리아 언덕 주변에서 살았습니다. 테벨의 강 건너편 아우렐리아는 주거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밀리우스 다리를 건너 시내에 와서 장사나 노동을 하고 저녁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유대인들은 수브라 지역의 아파트 임대료를 아끼려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마 시내에 아벤티노 언덕에 회당을 지으려고 이미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 마련을 위해 모금 중에 있었습니다. 티베리우스가 제위에 오르고 제일 먼저 발표한 정책이 모든 신전 공사 중단이었습니다. 회당도 신전으로 받기 때문에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어느 유대인 자녀들이 아비가 기부를 못하게 해달라면서 집정관에게 고발했습니다. 강제로 돈을 빼앗겼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유대 여자도 있었습니다. 서기 19년 티베리우스는 근위대장 세이아누스로 하여금 유대 젊은이 4,000명을 사르데냐 섬으로 보낸 노역을 시켰습니다. 사르데냐 섬은 밀 재배지였기 때문에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해적이나 산적들로부터 밀을 빼앗긴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 삼아 보냈습니다. 배당 걸림 문제로 말썽을 피우니까 언제든지 유대인들을 추방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티베리우스는 속주 백성을 괴롭히는 나쁜 통치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나 티베리우스는 악덕을 자행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집트 총독이 세금을 예상보다 더 많이 징수하고 칭찬을 들으려고 했을 때 티베리우스가 말했습니다. 훌륭한 목자는 양의 털을 깎습니다. 하지만 가죽까지 벗기지는 않는 법이요. 로마인들은 유대 랍비들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권력을 행사하려는 지식인들 또는 개인적 야망에 도취된 선동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티베리우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게르마니쿠스가 아르메니아 왕위 계승 문제를 해결하고 안티오키아에 돌아와서 시리아 총독 피소 집에서 식사를 대접받고 귀가 후 3일 동안 복통으로 고생하다가 서기 19년 10월 10일 죽었습니다. 말라리아 열병으로 죽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아그리피나는 34세 젊은 남편이 궤질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유대인들 사이에서 게르마니쿠스 신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게르마니쿠스의 운명은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비슷하다. 아름다운 육체를 가졌고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두 사람 다 30대 젊은 나이에 타국에서 가족의 관계로 희생되었다. 게르마니쿠스가 왕으로 태어나 자유로운 가운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군사적 업적을 능가했을 것이다. 책동자들이 퍼뜨린 유언비어는 티베리우스가 피소를 시켜서 독살했다는 데 초점이 맞춰 있었습니다. 게르마니쿠스 사망 소식을 듣고 모친 안토니아는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서도 여러 날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도 숙부가 피소를 시켜서 형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기 때문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형수가 쾌재를 부르면서 좋아했기 때문에 심적 고통을 이중삼중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고를 가지고 로마에 온 아그리피나는 원로원의 피소를 독살 범인으로 고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장선한 두 아들을 시켜 민의 복고주의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피소가 재판을 받으려고 원로원에 갈 때마다 민의 복고주의자들이 시위를 벌리면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티베리우스도 근위대 3개 대대 병력으로 로마 시가지 구석구석을 지키면서 철통 같은 경계를 폈습니다. 무장한 병력이 로마 시내에 들어온 사례는 전무후무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도 생명의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피소는 결백을 주장하거나 재판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아그리피나가 티베리우스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분명한 데다가 티베리우스가 진실을 이야기하는데도 원로원 의원들은 자신들 안위만 생각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소는 집에 돌아와서 자살했습니다. 피소 사건 이후에도 아그리피나는 공격의 수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황후 리비아와 티베리우스를 싸잡아 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티베리우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기 27년 티베리우스는 모자간의 의절을 선언하고 가프리 섬으로 가기 전 황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세요. 율리아가 죽고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그리피나는 검은 옷에 상장을 달고 있습니다. 조작 간통으로 율리아가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황제가 될 수 있었겠냐? 나를 위해서였다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 나는 공직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티베리우스 노년 69세 가프리 섬의 은둔 생활 시작 71세 모친 리비아 사망 73세 세아누스를 원로원에 고발 서기 31년 10월 17일 처형 74세 아그리피나가 펜토텐의 섬에서 단식 투쟁 중 사망 75세 금융위기 발생했을 때 원로원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고 성공 77세 비텔리우스를 보내 사망한 아르메니아 왕 계승 문제를 해결 79세 나폴리 만미세노고 별장에서 어깨부상 후유증으로 서기 37년 3월 16일 사망 티베리우스는 공직에서 손을 떼겠다는 말과 달리 가프리 섬에 있으면서도 로마 제국을 손금 보듯 했습니다. 서기 30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해묵은 감정이 많았던 빌라도 총독이 무고한 사람에게 십자가 처형을 지시하면서 흉악범을 방면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속주 총독은 무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가 아닙니다. 고발당하면 심의를 거쳐 원로원이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 과오는 3가지였습니다. 흉악범을 방면한 것은 속주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총독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박슬로마나 체제에서 십자가 처형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세 사람씩이나 처형했으니 별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은 시체를 방치해서 부활 운운하는 유언비어가 나돌게 한 것도 귀책 사유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티베리우스가 발빠르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때마침 근위대장 세이아누스가 이스파니아 총독 루키우스 아렌티우스를 직권남용과 부정행위로 고발하면서 월권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서 정치적 야욕을 드러낸 세이아누스를 제압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일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총독에 대한 속주민의 고발은 무엇보다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지 사정도 모르는 집정관이 임기 중에 고발하면 속주 통치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속주 총독 임기 중 공소유예 특별법을 원로원에 요청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빌라도 총독을 고발하려던 유대인들 정치적 음모는 제동이 걸리면서 빌라도 임기가 끝나는 서기 36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서기 35년 티베리우스가 비텔리우스를 보내 아르메니아 왕위 계승 문제를 또 다시 해결하니까 왕 칭호를 받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아그리빠가 티베리우스의 손자 게멜루스를 염두에 두고 칼리굴라에게 말했습니다. 티베리우스 시대가 빨리 끝나고 자네가 제위에 오르기를 기도하고 있네. 무엇으로 보나 자네가 후계자야. 칼리굴라는 싱글벙글 거리면서 내가 황제가 되면 유대 왕으로 보내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 얘기를 해방로의 유티쿠스가 듣고 며칠이 지난 다음 아그리빠 옷을 훔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아그리빠가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심하게 꾸짖으니까 앙심을 품고 유티쿠스가 티베리우스를 찾아가서 아그리빠가 역적모해했다고 고자질했습니다. 졸지의 반역자가 된 아그리빠를 신문하는 자리에서 티베리우스가 유티쿠스에게 물었습니다. 고소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말해보라. 유티쿠스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늙은이가 죽고 자네가 황제가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 게멜루스가 방해가 될 것 같으니 내가 해치우겠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그리빠는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색한 별명을 했습니다. 제가 고인이 되신 아드님 카스토르와 형제처럼 지낸 날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게멜루스를 가르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애원했지만 티베리우스는 아그리빠를 감옥에 넣고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격리시켰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티베리우스가 소년체전에서 창던지기 시범을 보이다가 어깨 부상 후유증으로 서기 37년 3월 16일 사망했습니다. 티베리우스가 사망하기 몇 달 전 빌라도가 10년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니까 유대인들이 시리아 총독 루키우스 비텔리우스에게 빌라도를 고발했습니다. 빌라도로부터 예수 십자가 사건을 이미 보고 받은 바 있었던 비텔리우스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것으로 보답하겠다면서 유화책을 썼습니다. 서기 37년 1월 6월절 비텔리우스가 예루살렘에 와서 안토니오세의 보관 중이던 대제사장 예복을 돌려주면서 자진 사퇴를 원하는 가야바를 해임하고 경비대장 요나단을 대제사장에 임명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빼앗겼던 예복을 돌려받은 사제들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신정을 허락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르셀루스를 빌라도 후임으로 임명하고 시리아로 갔습니다. 티베리우스는 비텔리우스로부터 경과 보고를 받고 와병 중에도 무덤 훼손이 범죄라는 사실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비석에 새겨 영구보존하라는 황제 칙령을 보냈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혹은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무덤이 손상되지 않은 채 영속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야말로 내가 바라는 바이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무덤을 파괴하거나 악의적으로 시신을 이용하거나 다른 장소로 시신을 옮기거나 혹은 임봉을 뜯어내고 돌을 치웠다고 고소를 제기하면 나는 재판할 것을 명한다. 어느 누구도 무덤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라. 이를 어길 경우 무덤 훼손죄로 사형에 처할 것을 바라노라.
서기 37년 3월 16일 티베리우스가 나폴리의 미세노 곧 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근위 대장 마크로가 황제의 사망 사실을 원로원에 알렸습니다. 집정관 아시아티쿠스가 의사와 함께 달려가서 시신을 검안하고 누적된 피로와 노환이 사망 원인이었다면서 티베리우스 황제는 향년 79세에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를 비롯하여 칼리굴라, 아에노바르부스, 레피두스, 게멜루스, 세네카, 갈바로 구성된 장례위원이 여러 대의 마차에 나누어 타고 아피아 국도를 따라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시신을 운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칼리굴라는 그곳 감옥에 있던 아그리빠를 데리고 왔습니다. 운구 행렬이 출발하기 직전 숨가쁘게 달려온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임기를 마친 유대 총독 빌라도 내외가 브린디시 항구에서 티베리우스 사망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빌라도 내외가 티베리우스 시신 앞에서 조의를 표하고 있을 때 방금 전 감옥에서 나온 아그리빠는 입이 찢어지게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의 후계자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원로원은 칼리굴라를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25세가 되려면 아직도 4개월이나 부족한 칼리굴라는 우쭐거리면서 티베리우스 황제가 중단시켰던 30여 군데의 신전공사를 재개하고 빵과 서커스 정치를 하겠다면서 로마 시민을 기쁘게 했습니다. 칼리굴라는 맹목적 욕구와 억눌린 감정의 시원한 배출구였습니다. 로마 시민은 거리로 뛰쳐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좋아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한 때처럼 즐거워하면서 로마는 광란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경축사절단을 인솔하고 온 유대인 필론이 축하 선물을 증정하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황제 폐하, 행복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문을 활짝 여시고 행복을 맞이하십시오. 칼리굴라는 아그리빠에게 유대왕 칭호를 주면서 서기 34년 빌립이 죽고 공석 중인 유대 북부 지역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그리빠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부인과 아들, 장녀, 자녀와 함께 갔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얼마간의 돈과 해방노예 블라스투스를 따라가게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블라스투스를 보내면 경제적 도움도 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칼리굴라가 제위에 오른 다음 해 연초, 클라우디우스는 칼리굴라 파트너로 집정관 명단에 이름이 오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임 의사를 원로원에 전했습니다. 숙부 티베리우스가 공직을 권했을 때도 한사코 사양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원로원에서는 사임을 받아들이고 대기 중인 다음 조로 넘어갔습니다. 클라우디우스의 사임으로 집정관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칼리굴라는 2인 1조 예정 집정관 명단에 클라우디우스 이름을 빼고 에마 인키타투스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무렵 아그리빠는 빌립의 땅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칼리굴라에게 줄 편지를 블라스투스 편에 보내왔습니다. 봉인되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황제 폐하, 안티바는 아레다 공주와 이혼한 후 나바티아인들 미움을 사서 사해 근처의 마케로스에서 살지 못하고 갈릴리로 쫓겨갔습니다. 그 후 마케로스를 되찾겠다면서 용병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의 집에는 칼과 방패가 산처럼 쌓여 있으며 자기도 왕 칭호를 받겠다면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안티바에게 왕 칭호를 주시면 폐하께서 전쟁을 지원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폐하께서 저에게 왕 칭호를 주신 것을 가지고 험담을 하고 있습니다. 칼리굴라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가 분명하다. 어떻게 멍청한 아그리빠에게 왕 칭호를 줄 수 있겠는가? 저를 멍청하다고 말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폐하를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클라우디우스는 편지를 읽다 말고 되돌려 주었습니다. 읽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로디아와 아그리빠는 남매지간이면서도 유대왕 문제를 놓고 싸우곤 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이집트 클레오파트라처럼 여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아그리피나로부터 여왕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유대로 갔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유대 북부 지역 빌립의 땅에 있어야 할 아그리빠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왕 행세를 하니까
헤로디아가 안티바와 함께 로마에 와서 왕 칭호를 받으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블라스투스가 칼리굴라에게 편지를 전하고 며칠 후 성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근위대 병사들이 안티바를 갈리아의 루구두눔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안티바가 자기 때문에 유배당하니까 헤로디아도 따라갔다고 합니다. 칼리굴라는 근위대장 세아누스가 모친 아그리피나를 벤토텐의 섬으로 유배 보낼 때 찬성한 의원들을 찾아내려고 문서 보관소를 뒤졌습니다. 9년 전 사건이라서 이름이 남아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화풀이 상대를 찾지 못하니까 엉뚱하게도 민중회의를 소집해서 호민관을 선출할 권리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말을 해서 의원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이 민의 복고주의자들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그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의원들은 무턱대고 칼리굴라를 황제로 추대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칼리굴라는 검투사 시합과 각종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황실 재정을 낭비했으며 과로와 열병에 걸려 병석에 누워 거동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칼리굴라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로마 제국 전역이 황제의 쾌유를 비는 침통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황제의 안부를 묻는 것이 인사가 되었습니다. 칼리굴라 얼굴이 새겨진 유피테르 신상 앞에서 쾌유를 비는 제사가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운 얌리아 그리스인들이 칼리굴라 신상 앞에서 쾌유를 비는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우상숭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회방을 놓고 폭행을 가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얌리아와 가까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리스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보복성 공격을 가했습니다. 항구에 정박 중인 유대인 소유 선박에 불을 지르고 상가를 노략질하면서 유대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빌라우스 플라쿠스 이집트 총독이 가세하면서 유대인 회당의 신상까지 세웠습니다. 서기 40년 3월 중순 필론이 그리스인들로부터 입은 피해 보상과 회당에 세워진 신상 철거를 탄원하려고 대표단을 데리고 칼리굴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들보다 한 발 앞서 그리스 지도자 아피온이 보낸 사람이 먼저 칼리굴라를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은 폐하께 경의를 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도시마다 폐하의 신상이 세워지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신상을 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하의 신상 앞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칼리굴라가 유대인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전박대 당한 필론이 돌아가면서 일행에게 말했습니다. 칼리굴라가 우리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다. 야훼를 자기 적으로 삼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자. 이 말을 전해 들은 칼리굴라가 시리아 총독 페트로니우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나의 신상을 세우게 하시오. 만약 불복하면 무력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칼리굴라의 명령을 받은 시리아 총독 페트로니우스가 지중해 연안의 티루스 공방에서 신상을 만들게 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유피테르 신상이 세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선지자를 사칭한 자가 감람산에서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 돌이키지 말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칼리굴라 신상이 세워지는 날 세상 종말이 된다면서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아그리빠는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페트로니우스를 찾아가서 황제를 설득하고 신상 건립을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칼리굴라와 아그리빠가 친밀한 관계임을 알고 있었던 페트로니우스가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10월 10일 로마에 도착한 아그리빠는 클라우디우스에게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아그리빠 성화에 따라갔습니다.
칼리굴라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면서 먼저 말했습니다. 티베리우스 시절 당신이 겪은 고충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소원이 있으면 말하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그리빠 눈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아그리빠를 주목했습니다. 아그리빠가 머뭇거리면서 칼리굴라의 의중을 헤아려 보는 것 같았습니다. 유대왕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서도 예루살렘에 총독을 보내고 자기를 유대 북부 지역으로 가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갑자기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만에 하나 명실상부 유대왕이 되게 한 다음 책임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신상을 세우라고 한다면 이것은 화근을 자초하는 꼴이 됩니다. 아그리빠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더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신상 건립 취소 말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칼리굴라는 미리 준비한 문서를 내밀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이것을 페트로니우스에게 전해주세요. 표지에는 극비소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전령을 보낼 수도 있는데 때마침 오셨기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그리빠는 황궁을 나서면서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아그리빠와 클라우디우스는 동갑나기 50세였고 칼리굴라는 28세였습니다. 얕잡아 본 게 불찰이었고 칼리굴라는 소견머리 없는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아그리빠가 밀봉한 문서를 페트로니우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문서를 확인한 페트로니우스는 아그리빠에게 문서를 집어던지고 한참이나 노려보다가 시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래도 그대는 내 명령보다 유대인들 선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총독 임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유대인들 호의를 선택했다면 나에 대한 도전이요. 나는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 당신 스스로 인생의 결말을 지키 바랍니다. 잘 가시오. 칼리굴라는 이집트 총독 플라쿠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신상을 세우라고 다시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재앙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이 더 늘어나면서 유피테르 신상이 세워지는 날 세상 종말이 온다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칼리굴라의 오만한 행동은 무모할 정도로 돌발적이었습니다. 매형을 반역자로 몰아 죽이고 누이 동생을 유배 보냈으며 자신의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근위대 병사들과 카이레아도 믿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너희들도 내가 죽기를 바라느냐? 그렇다면 내가 죽어주마. 그러면서 자신의 몸에 칼을 들이댄 일도 있었습니다. 근위대 9개 대대장 이름을 하나씩 들먹이면서 이쪽 대장을 험담하다가 저쪽 대장을 험담하고 아버지 뻘 되는 카이레아에게 늑다리, 유약한 자, 사내답지 못한 놈이라는 말을 하면서 속을 떠보기도 했습니다. 소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빈둥거리던 칼리굴라는 어처구니없게도 군대의 괴멸, 기아, 전염병, 화재, 지진 등 온갖 재앙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자기에게는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세상이 평온해서 속상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은 칼리굴라의 언행을 클라우디우스가 속속들이 알고 있을 때 근위대장 가이우스 카이레아가 사람을 보내 만나자고 했습니다. 친분이 있었던 사이라서 약속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총독 페트로니우스가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페트로니우스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수상하거니와 근위대장 카이레아의 긴장된 표정을 보는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페트로니우스가 극비소인이 찍힌 문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살하라고 지시한 칼리굴라를 자기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근위대장 카이레나도 이대로 가다가는 어떤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면서 특단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세 사람은 칼리굴라의 실정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왔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게르마니쿠스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칼리굴라에게 쏟은 애정이 어린 심성을 그르치게 했다면서 회한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나는 변방을 돌아다니면서 사령관들 동요가 없도록 하겠네. 여기 일은 자네들이 알아서 하게.
페트로니우스가 한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클라우디우스는 겁먹은 눈으로 어둠 속을 주시했습니다. 반역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옥저이는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서기사 11년 1월 24일 팔라티노 언덕의 경기장에서는 신격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바치는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축제가 끝나면 검투사 노예 상인들과 연극 공연에 동원되었던 배우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황실 재정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사채를 빌려주겠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황제 일행이 점심을 먹으려고 황궁으로 가는 비좁은 지하 통로를 지나가고 있을 때 가이레아가 단검으로 칼리굴라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앞에 있던 부관도 칼리굴라 가슴에 칼을 꽂았습니다. 비틀거리는 칼리굴라에게 가이레아가 다시 칼을 내리쳤습니다. 칼리굴라를 살해한 가이레아가 말했습니다. 나를 황제 살해범으로 원로원에 고발하게 해. 그렇게 말한 다음 앞장서서 원로원 회의장으로 사용하는 아폴론 신전으로 갔습니다. 근위대 병력을 장악하고 황제 살해범을 체포한 모양새로 나타난 클라우디우스 주변으로 원로원 의원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위에 오른 클라우디우스가 급히 예루살렘으로 전령을 보내 신상 건립을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월 말경 아그리빠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폐하, 적절한 시기에 전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그리빠는 충직한 신하로 클라우디우스에게 예를 갖추고 급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말했습니다. 서기사 11년 2월 10일 신상 건립을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신상을 세우려고 예루살렘에 왔던 이집트 총독 플라쿠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다면서 아그리빠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